오늘 패널을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희 산안법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님, 네, 문상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주 팀장님,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님, 마지막으로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김웅철 매일경제TV 국장님이십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길을 찾다 등의 저서를 발간하셨으며 고령 산업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며 앞으로 토론을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 TV의 김웅철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뜻깊은 자리에 패널 토론을 이끌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를 듣고 에이징 테크 분야가 꼭 돌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특히 이제 돌봄 분야, 케어 분야로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케어 돌봄 분야는 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이기도 해서 오늘 토론이 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두 분 발제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동안 아까도 발표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나와서 한 몇 년 됐나요? 한 4, 5년 됐나요? 5, 6년 됐는데 처음에 나올 때 이 기술이 우리 사회 글로벌리하게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놓을 것 같은 기대가 처음에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디 정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제가 오늘 두 분 발제를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것 같구나. 그래서 이 고령 사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속하는 날이 오늘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K 에이징 테크라는 용어가 오늘 처음 소개된 것 같기도 한데 K 에이징 테크의 발대식이 되는 날이 됐으면 하는 기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를 듣고 먼저 지정 토론자의 지정 토론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희 소장님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생활과학연구소를 맡고 있는 한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노인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슬로건을 1997년부터 부르짖고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의 정보화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많은 사람들은 기기 개발에 목적을 두었지만 저희는 이 기기를 어떻게 노인들에게 소셜 액티브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 매경과 또 한국보건사회진흥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이 안 될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에비던스가 나오고 있고 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어떤 주제 발표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를 하셨고 특히 이제 박영란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스타트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풍부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어떤 그 인구 중에 평균 인구가 이제 50세가 되는, 중위 연령이 50세가 되는 그런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노인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고연령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돌봄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1대1로 전부 그분들을 케어할 것인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매번 가서 노인분들의 정서를 지켜주고 또 나눌 수 있는가,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 택이라는 것은 꼭 우리 그 노년의 삶을 정진시키고 또 노인들의 그 삶을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나라에서도 이 에이징 테크의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 과제로서 어쩌면 이 과제가 곧 서로 국가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K 에이징 택이라는 것을 슬로건을 내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그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어떤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매번 복지를 하는 사람이지만 복지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한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복지 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산업 시장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노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테크 분야에 있어서 그 노인들의 어떤 시장 형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 소비자가 역량이 그 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그다음 생활에 활용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술로 도구를 개발하려고 했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노인들에게 접목시키고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기회가 있고 외국에서도 발표를 할 때 항상 소셜 액티비티를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근래에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어떤 기술을 보편화시키는 데는 리빙랩 개념이 상당히 지역 사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사회에 이런 어떤 노인이 정확하게 또는 가족이 정확하게 그 기술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인들의 어떤 또는 가족의 니즈를 분석해서 실제로 실증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리빙랩들이 지금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박영란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돌봄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 중요한 시점에 실제로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이지 테크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융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고령자의 니드가 그 중에서 이제 고령자 니즈는 아주 그 니즈를 결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 에이징 테크는 디지털 컨버전스와 하이브리드의 세계를 접목한 큰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비교하면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은 이유는
실제로 저는 노인 소비자가 가진 환경적 요소와 이 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산업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행히 이제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미래가 굉장히 밝지 못하지만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에이징 테크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이 실버 산업 1세대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2세대 젊은 계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돌봄 로봇이라든지 돌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복지 연구, 그다음 의료기기를 급여화시키면서 시설과 노인 가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의 개념을 정착화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1년 고령 친화 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접목을 시켜서 어느 때보다도 헬스케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2020년에 발표한 어떤 아이템보다도 훨씬 더 2021년에 이런 많은 건강 웰리스라든지 시니어 리빙이라든지 독립성, 홈케어 서비스, 사회 참여, 그다음 의사소통, 인지, 헬스케어 제공자, 그다음 돌봄 주거, 그다음 임종, 그다음 돌봄자를 위한 정보, 유산, 보험, 은퇴, 주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노인 돌봄 케어의 에이징 테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장수 경제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에이지 프렌들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에이지 프렌들리 노인들의 어떤 친화 환경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것이 어떤 산업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노인들의 삶을 더 이렇게 노인들의 니즈를 부합된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이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이 에이징 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년층도 줌 강의를 듣고 있고 온라인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 TV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누리고 여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이 앞으로 우리들이 노인들을 위한 이런 스마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3D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토론은 이 세 가지를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스마트 돌봄 시장은 무궁무진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령 친화적 관점에서 개발되고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노력은 규제가 아니라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과 서비스 등도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창, 소통의 창을 열어주셔야 되고, 특히 IT를 전공하는 젊은 공학자들이 이런 노년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에이징 테크의 융합은 성장과 선순환하는 초고령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 서비스의 산업 연계는 초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고령자와 그 가족들이 기술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영역도 플랫폼 구성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객관화가 아니라 노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고 전환도 필요하고, 또 그
그러한 것들이 체계화되고 리빙랩이 지역사회의 마을 단위로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지금 호주에 그 컴퓨터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인분들은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열고 노인들이 와서 노인들의 의견을 내고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또 새롭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삶의 질, 또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노인들에게 고령자들에게 열어주는 것과 그다음 기업이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위한 콘텐츠가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활동이 데이터 형태로 축적되어 더욱 사용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용형 인터페이스 디지털 에이징 K 플랫폼이 만들어져 새로운 일자리, 돌봄, 여가, 생활,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 에이징 테크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윤리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하고 또 노인들의 어떤 다양한 이 문제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도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에이징 테크를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넘어선 발제 수준의 우리 토론을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고령 친화 산업, 에이징 테크를 비롯한 고령 친화 산업이 해외 사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 인상이 깊었고, 특히 이런 고령 친화 산업과 에이징 테크가 이 고령자 친화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리빙랩 현장에서의 테스트인가요? 테스트 적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리빙랩의 그 적용 사례를 보면은 요양이면 요양, 의료면 의료 이렇게 로봇의 간병이면 간병 이렇게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금 현재는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도쿄 인근의 가마쿠라시 같은 곳에서는 하나의 이제 지역 마을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자체가 전체 하나의 리빙 랩이 돼서 고령자가 앞으로 이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티적인 리빙 랩도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 문상미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부 산하기관이고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서비스 로봇 분야의 실증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잘 들었고요. 크게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서비스 로봇에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이라는 것의 사실은 실현 수단, 가장 강력한 실현 수단 중에 하나가 로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비스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로 돌봄 로봇 그리고 재활 로봇이라는 분야가 오늘 얘기가 되고 있었던 주제에서 이제 실현 수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돌봄 로봇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풀어야만 되는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이미 발표해 주신 거에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 돌봄 케어의 수요층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든 그리고 노약자든 수요자가 그 경제력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를 고승을 넘어서야지 이런 제품들을 경험해 봤던 그런 게 입에서 입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영올드라고 하는 올드 세대가 이게 그러면 정말 지갑을 열어서 이 제품을 살 수 있겠다라는 정말 시장이 열리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중물의 역할은 결국에 모든 부처가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은 특히나 복지부에서는 요게 뭐 장애인도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라는 게 있고 보장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지금은 혁신적인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품목에다가 이렇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로봇이라는 제품은 싼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어떻게 제도권에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는 이 제품의 효과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뭐 실증 사업을 하든 보급 사업을 하든 이제 사업의 목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다부처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일부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하위 법령이 지금 제정되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활용하는 매체나 그런 여러 가지 수단적인 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로봇에 뭐 한해서는 로봇 분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 같은 거를 저희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역으로 개보위에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 쪽에서의 지금 방향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 않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무도 이 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라는 걸 먼저 제시해주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시장이 열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돌봄 로봇이나 이 스마트 케어 영역은 그 요울드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그것과 닿아 있는 비슷한 유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논의를 하실 때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규제적으로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정말로 시장이 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R&D를 다 끝냈고 그다음에 실증까지 했는데 이런 법 때문에 막혀서 시장에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마트 홈이나 그리고 약간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치매 안심 센터나 요양 센터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르신들의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개인이 그냥 사인만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계속 세컨더리 데이터화돼서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세분화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야 실질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이건 R&D든 그리고 뭐 B&D든 다 굉장히 잘 짚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스마트 요양원이나 스마트 경로당을 얘기하시면서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다. 시설 케어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같은 게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냥 그 기업 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보험 제품을 한두 개 만드는 거에 문제에서 사실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누가 책임 소재를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고도한 제품에 대해서 그 보험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R&D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건 제가 계속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을 담당하면서 고민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같이 좀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상미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연구 실제로 하시면서 느끼는 진정성 있는 여러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단순히 에이징 테크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보험 같은 걸 보면은 보험 문제도 있는 걸 보면은 이 에이징 테크가 복지부만의 소관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산업부만도 아닌 것 같고 과학기술부도 아닌 것 같고 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분 발제를 해주셨는데 아까 발제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의 또 지정 토론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팀장님부터 해주실. 네. 박영란 교수님도 먼저 해주십시오. 순서대로. 예. 그리고 저희 박영란 교수님은 아까 이제 강남대 교수님을 하시고 계시면서 또 하나의 직책이 있는데 ISG, 그러니까 아까 이 용어 정리를 하면서 에이징 테크냐, 에이지 테크냐, 제론 테크놀로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제론톨로지가 이제 노인학이라는 거고 거기에 기술이 붙어서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에이징 테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 오랜 국제 학술 대회가 이제 오래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그 국제 학술 학회, 그러죠. 제론 테크놀로지 국제 학회에서 이제 한국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고령 친화 산업, 아까 제가 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15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의 활성화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이셨고요. 특히 지금 이제 복지부 국장님도 계시고 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또 과기정통부의 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 니아와 그리고 또 로봇산업진흥원,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봄, 스마트 돌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고, 한동희 소장님께서 에이징 테크의 K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토론문 마지막에 써주셨는데요. 정말 그 플랫폼 속에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문상민 팀장님께서 조목조목 지목해 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제 의견을 피드백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ICT 전반의 돌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뭐 제도적인 문제 같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같이 뭐 어디 가서 설득을 하든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 제기하셨던 그 보조기기 뭐 편입 문제는 특히 이제 아마 그게 예상됩니다. 기존의 보조용구를 주로 제작하던 업체들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이 이제 자기 시장의 파일을 뺏어 먹는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융합이란 사상은 거기에 이제 ICT나 뭐 지능정보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진 제품의 어떤 성능이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신기술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현장의 어떤 시장 플레이어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돌봄이나 시설에 이런 그 의료 분야에 비해서 이런 보조기기 편입 문제라든가 요양급여라든가 수가 또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좀 편입되는 문제가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는 그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효과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걸 뭐 현장에서 한두 번 실증했다고 바로 적용하시긴 매우 어려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형 경제로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면은 사실은 그게 온라인으로 하면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오히려 부정수급을 막을 수도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개인정보 서비스 로봇 같이 새로운 이제 기술이 현장에서 작동하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비식별화 조치를 어떤 알고리즘 방식으로 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회적 정서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CCTV에서 뭐 확진자 추적도 요즘 하는데 사실은 다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하거든요. 그 특징만 그 CCTV 단에서 아예 개인정보를 다 제거한 다음에 특징만 추출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미 개인정보 자체를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는 식의 기술들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험 얘기인데 이거는 헬스케어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약간 참조하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막 생길 때 이제 보험사들이 그 결합해서 하는 상품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몇 개는 실패하고 몇 개는 현재 실제 이제 서비스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이쪽 돌봄 분야의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런 로봇을 뭐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상황에서도 구독 베이스로 가되 예를 들면 뭐 치매 보험을 들 때 나중에 뭐 실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로봇을 하는데 그때 뭐 보험이나 그러니까 그런 그 로봇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이런 예상되는 손해 같은 것까지 감안한 어떤 그 서비스 차지 뭐 제도가 맞는다든가 그런 식의 설계를 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하는 거 따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돼서 질문을 혹시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 전에 유튜버로 지금 이제 포럼이 생방송이 같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의가 있어서 이 질의도 함께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까 질의가 2개가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2가지만 요약을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고령 친화 분야가 복지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질문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친화 산업이 어떤 영역에서 큰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실까요? 자진해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박영래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하나는 질문이 어떤 거? 또 하나는요. 네. 지금 같이 드릴게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시장을 여는 고령 친화 산업 시장을 여는 방법으로 보험 재정 우리 수가 뭐 부분이죠. 그리고 정부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이 에이징 테크 시장을 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령 친화 산업의 진흥법을 좀 근본적으로 발전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뭐 2개를 간단히 다 해주셔도 되고 하나씩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박영남 네, 교수님께서 제가 고령 친화 산업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 실버 산업 또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5년 전부터 강남대학교에서 실버 산업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실버 산업을 전공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버 산업 내지 고령 친화 산업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복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산업이다라는 거가 맞는 이제 그 표현이신데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으면 결국은 그 구매력을 가진 이제 소비자 집단이 충분히 있어야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업의 매출, 뭐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서 결국은 이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스매치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특한 것은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제 그 공공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균형을 맞춰 갈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리만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리와 그 비영리 사이에서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준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 친화 산업은 그러니까 완전히 영리 부문은 여전히 그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그 준 시장 영역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이런 그 시니어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와 영리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도 이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급속도로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영리 부문에서 하지 못해서 공공 부분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요양보험 시장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큰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고령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단지 그 소비자 집단의 구매력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떤 것을 공공 부문에 급여화할 거냐 하고 민간 시장에서 유료 서비스로 해서 조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건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그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관점에서도 함께 뭔가 그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에서 답변. 네, 팀장님 해주세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동의하고 마이크를 저도- 좀 갖다. 네네. 간단히만 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성장 방향에 대해서 그 퀘션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자금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말로 민영화시키는 그러니까 민간이 그냥 그 욜드층에서 돈을 주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게 결국엔 성장해야 나가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그럼 아까 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BM을 좀 다양화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리스 렌탈 모델 같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빙앱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욜드층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사실 은퇴한 이후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한정없이 많이 쓰실 수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100만 원짜리 혹은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내가 직접 사기보다는 이걸 그냥 사용료를 좀 지급하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산업의 구조를 BM을 좀 가져가시면 훨씬 더 조금 시장 표준을 좀 먼저 만드시는 게 훨씬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주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까 법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자체를 이렇게 해서 정부가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복지 제도 안에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그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사실 크게 뭐 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작게 예를 들어 아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의 요양급여도 있지만 요양원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고 요양원 평가제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했을 때 뭐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식의 작게 어쨌든 뭔가 열어주고 그게 거기에서 쓰이게 하고 그게 노출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요일드층이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많고 효용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지 뭐 아까 스마트폰 사례도 말씀하셨고 요즘 뭐 어르신들 유튜브 너무 잘 쓰고 계시고 저 본인에게 필요하다고만 느끼시면은 기술 수용도가 뭐 절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작게 걸림돌을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한 방의 해결보다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로봇이 의료 수술의 혁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 친화 산업도 우리 노인분들의 정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노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은 이 산업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부의 어떤 수가 인정하는 거, 로봇이 개발되었으면 그 수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모델이 그런 어떤 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 에이징 테크 그리고 특히 K 에이징 테크라는 첫 용어의 출연장인가요? 네, 매우 뜻깊었고요. 사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초고령화 그리고 100세 시대라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이 100세 시대면은 지금까지 60 인생에서 로드맵이 100세 시대의 로드맵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요구에 개인적으로도 직면해 있는 것 같고 그 인생 로드맵이 바뀌려면은 거기에 맞는 사회적으로 뭐 고용, 연금, 뭐 의료 부분도 다 이제 제도적으로도 큰 이제 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요. 기업에서도 그런 100세 시대에 맞게 저희 고령 사회가 이루어지려면은 기업의 상품, 서비스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오히려 이런 고령 사회가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 분야 영역을 관통하는 게 에이징 테크가 아닌가.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고민하는 문제를 이 에이징 테크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나라 에이징 테크 수준이 걸음마 수준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국 국민성의 특징이 한번 꽂히면 굉장한 에너지를 집중을 해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보고요. 품격 있는 고령 사회를 위해서 이 에이징 테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고 따뜻하게 잘 활약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좋은 시간이 됐는데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